말씀하시려던 강한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 어떻게 바뀌면 좋겠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담론으로만 따지면은 민주당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180석은 찾기 힘든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180석을 민주당이 이제 이해찬 대표가 180석 만들어주고 이낙연 국무총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사실 내리막길을 걸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원인을 대선 패배의 원인을 이재명에게서 찾는 사람도 일부 있었잖아요. 일부 있었죠. 그러니까 비호감 뭐 대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보면 국민의힘의 선거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 진영에는 훨씬 더 많았었고 문제는 180석을 안겨주니까 니들 뭐 했냐 이런 질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 다음에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이 좀 겁쟁이 정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역풍 우려하고 벌벌벌 떨어갖고 뭐 못하고. 근데 최근에 많이 바뀐 느낌이 있죠 지금. 네, 지금은 역풍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들어가서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항상 무서웠던 게 뭐냐면 지금 잠깐 침묵하는 사람들을 우리 지지자분들, 당원분들이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당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건 좀 많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집회 현장에서요. 한 번도 집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최근에 집회 현장에 나가서 이재명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위해서 뭉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보군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국회의원인 사람들도 이제 많은 현장에 좀 많이 나가서 마치 본인이 수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그걸 가려내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민주당이 되는 첫 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은 솔직히 제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차원에서는 거기가 퀘스천입니다. 그 역풍은 민주당한테는 없어요. 원래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요. 연령대가 40대 이상만 되면은 민주당이 군사정권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뿌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당은 늘 얻어맞던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늘 얻어먹던 사람들이 잠시 힘을 가져서 뭘 좀 한다고 해서 강한 역풍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역풍 우려는 잘못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역풍 우려가 있다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우리가 의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는 법,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수자 민주주의, 다수자의 이익에 부합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우리가 200석을 가지고 우리도 날치기 해도 돼요.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한 200석 가지고 저분들을 뭉개면서 해도 돼요. 다만 뭉개면서 만들고자 하는 법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인가. 그리고 훨씬 더 약하고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을 위하는 동정심이라든가 정의감에 의한 집행인가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이걸 잘못 쓰면 역풍이 불어하는 것은 머리 나쁜 수준의 이야기고요. 그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시대적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어느 순간에 별 도전을 안 받고 상당수는 단수공천 받아서 국회에서 한 재선, 3선, 4선 하니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에 가면은 중도나 보수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것만 귀에 들어오고 실제로는 숨어있는 집회 현장이나 이런데 평일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는 2, 3, 4, 50대 정도 분들은 많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듣는 자기 지역구에서 평상시에 듣는 사람들 지역 토들 목소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보수 편향이 돼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소리만 듣고 이제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 중도층의 역풍 이런 이야기 실제로 저번에 이상민 탄핵 시키고 나서 기각되고 나서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역풍이라는 게 없었고 전혀요. 이번에 그 대법원장 오히려 만약에 그거를 통과시켰다 그러면 진짜 역풍 불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법원장 임명을 해주냐. 민주당 왜 있어 이런 이야기 나왔지. 이동관이 그
최악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임명했을 때 제 주장은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해야 된다. 나와도 된다. 국민들 입장에서 학폭 하나만 갖고 정순 씨는 되고 왜 이동관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붕짜 국방장관, 유인촌 찍지마 장관 이런 사람들 또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 한동훈 탄핵이 이제 설왕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탄핵은 이제 민주당이 국정감사 끝나고 생각해 보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총선 때 시기, 그 다음에 그 대장동, 그 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 쌍특검이 올라가는 시기와 한동훈의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쌍특검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한동훈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캐비넷의 총괄 관리자라고 하고 있는 한동훈이 캐비넷을 가지고 장난을 못 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월 달부터 총선 때까지 한동훈이 없는 상황. 그리고 총선에서 우리가 이긴다면은 사실 그 헌법재판소가 여러 눈치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판단으로서 한동훈의 탄핵안을 저는 그때 되면 인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민주당이 할 거라고 본다.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영장 재청구 한다고 분위기 언론 플레이를 했다가 지금 언론 플레이는 또 영장 재청구 못 하겠는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런 짓 하는 거고요. 아까 댓글창에 유인초는 민주당이 통과시켜 줬잖아. 정확히 말하면 통과시켜 준 게 아니고 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했는데 부적격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주면 윤석열 입장에서 또 어떤 대치기의 빌미가 될까봐 청문 보고서는 채택했는데 부적격이라고 명시를 했죠. 사실 네. 통과시켰다고 본 좀 어렵고 그거는. 자, 한동훈 장관은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의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우선 국감 이후로 얘기가 지금 지도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덮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또 무슨 일을 또 국민에서 뭔가 만들겠죠. 네, 덮고 간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던 이 민심이 아마 조금씩은 돌아서지 않을까요? 이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쓴소리 한번 드리면요. 이거 대충 보기는 이런 거예요.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나 열심히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싶은데 한동훈 탄핵안 올려가지고 내가 국감 때 열심히 하는 게 상임위에서 하는 게 언론에 나오는 거 다 막아버리고 그 이슈가 잡아먹으면 어떡해. 이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아마 투쟁들을 원내대표 할 때 했을 거라고 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국감 때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한번 때려 패는 스타가 한번 나타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검찰의 아가리에 집어넣었던 그 내부 총질러, 분탕너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고름이요? 이 부분도 지금 살되지 않는 고름이요? 그렇지. 살되지 않는 고름. 근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분위기도 그것도 잠재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아마 제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시청자들이 그걸 막 자꾸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요구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윤리심판을 하고 윤리감찰단이라는 당내 기구의 역할인 거고 윤리심판이나 윤리감찰단이 독립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들을 움직이는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당의 국장, 부국장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당에도 변호사들이 있어요. 소속돼 있는 월급 받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 이거는 사무총장 권한이에요. 사무총장 권한인 거고 5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여기에서 본인이 가결했다고 밝힌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 자체가 당이 분당되어야 된다라든가 또 없는 사실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음해한 분들도 있고요. 이런 언론에 나오는 사실들이 분명한 분들은 저는 명확하게 징계를 해가지고 당원들의 분노가 현실적으로 적용돼서 당이 조치를 취한다라는 만족감을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원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해보니까 민주당이라는 것이 나한테 제대로 반응이 없더라 이러면은
누가 당에 충성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내에서 그냥 느꼈던 겁니다. 누가 뭐 어떤 워딩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느꼈던 것, 비공개 회의든 뭐 내부 회의든 거기서 느꼈던 분위기는 그 5분 정도요. 그분들은 이렇게 징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다른 분들 있죠. 본인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글쎄요, 거기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리 대응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시범 케이스로 한 30-40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 노골적으로 당과 당원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딱 1년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경 좋겠다 하죠. 저요? 뭐 그래도 6개월만 하지 뭐 더 야무르게. 이게 지금 이제 잠재해 있는 거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건데 일단 국정감사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서 하겠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직접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는 이 잠재적으로 아슬아슬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분위기가 훨씬 길게 가지 않을까. 지금 당장 지금 뭐 청원 있잖아요. 5만 명 청원. 네. 답변 대기 중인데 언제 나올지는 되게 궁금합니다.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단 한두 명만 때려놓고 나머지는 뒤에 이제 빠따 맞을 준비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 저기 뭐 영화 친구나 이럴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맞는 사람이 속 편해요. 뒤에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 갈수록 더 떨리거든. 얼마나 세게 때릴지. 내 이야기 해줄게요. 군대 쪽 이야기. 예, 예. 갑자기 이 우리 제대 상병 마로봉 있잖아요. 예, 예. 저녁에 점호 준비하는데 창고로 집합을 시켜. 그렇게 쫙 서 있잖아요. 예. 창고에 불이 없어. 불이 안 들어와. 저쪽에서부터 맞는 소리가 들려. 얼마나 불안한데. 차라리 처음에 맞으면 나. 예. 뭐 기싸대기만 날리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딱 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문제는 이것도 저는 강한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잘못된 거. 왜냐하면 상대가 미친놈이잖아. 상대가 미친놈인데 밑에 안에 뭔가 정말 고름들이 막 있어갖고 내부를 막 분탕을 쳐요. 적들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시범 케이스로 질러야지. 이런 정치하면 윤석열과 못 싸운다를 질러줘야 지지층의 사기가 올라가죠. 민주당이 이제 하는구나.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고민이 엄청 많지 않을까. 본인 입장에서는. 모든 프레임을 그런 식의 보복 프레임으로 갈 테니까. 이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집행부를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좀 이 칼을 휘두를 만한 집행부가 좀 들어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집행부는 이제 최고위원을 빼고 다른 집행부 사무총장이라든지 사무총장 자리 포함해서 있죠. 그렇죠. 임명직. 네, 임명직 집행부 지금 말씀입니다. 그 윤리감찰 단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 모 언론에 기사 헤드라인이 저거예요. 민주당은 진실로 변해야 한다.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180석 줬던 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네. 만약에 윤석열이 잘해버렸다면 그 의석 제가 봤을 때 50석 이상 주는 상황이에요. 최소로.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그래서 왜 윤석열 검사 정권이 들어서게끔 사실상 방조하거나 도왔던 정당이 돼버린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왜 민영배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확정되고 이랬을 때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맞아 떨어졌다면 정권 뺏기는 일도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 민영배, 김두관 의원 두 사람이 다른 의원들한테 친정까지 돌렸어요. 편지 돌리면서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반응이 없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여당이었으니까 청와대하고도 좀 교감을 했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도 뭐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진실로 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들로 민주당의 핵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냐?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다. 그렇죠. 정상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로 바뀌어야 되고요. 단지 그냥 직업적 정치인으로서 내 영역에서 나는 할 일 하면 돼. 그러시는 분들은 정치하지 마시고 원래 있던 영역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저는 일관되게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봉사직이어야 된다. 내가 사회생활 하다가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건 뭐냐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만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들어 세상을 바꿔주는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역에서 이제 막 재선, 3선, 4선 막 연거푸하면서 이제 기득권화되는 오늘 이제 2부에서는 이원욱 의원 지역으로 가는데 그분도 진짜 기득권화된 게 어마어마하더만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쨌건 민주당이 이번에 강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천 혁신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현역 의원 물갈이 어마어마하게 해버렸죠. 저는 뭐 169명 다 물갈이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그러면 총선 압승이지. 네. 그런 생각. 이게 사실은 문제가요. 옛날 우리가 이제 비판받아야 될 구태 의원들도 있지만은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이 정치 모르고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몰라요. 희한해요. 그러게. 네. 저는 169명 물갈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왜냐면은 일 네. 못하는 우리 초선들이 제가 볼 때도 일 못하는 초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무직 감각도 그렇고요. 근데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것이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래서 정말로 한 좀 반은 뭐 물갈이를 무조건 해야 구체적으로 된다, 시험 그런 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산하라고 했을 때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저는 시대 정신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사실 2016년 우리가 이제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했는데 촛불혁명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없어요. 극소수예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우리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 개혁에 싸웠던 일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철험회라고 해서 개혁 블록을 형성하고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뭐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뭐 예쁘장하게 경력 포장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지금은 잘 싸우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싸움꾼이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아젠다들도 콘텐츠도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물론 저는 지금 뭐 도전자들이 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혁신파로 이렇게 포장된 사람도 꽤 있을 텐데 문제는 완벽한 공천은 없으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정치는 이미지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대로 마음 바꿔 먹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에 밭은 좋은 거예요. 윤석열이 완전히 똥포를 차갖고.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대로 공천되면 문제는 저쪽에서 찍고 안 찍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안 찍는다는 거죠. 200석 만들어주면 뭐해. 탄핵도 안 할 건데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네. 뭐 회사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든지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한 20-30%밖에 안 돼요. 다만 이제 나머지 한 70-80%는 그 흐름을 따라와 주면서 인정을 해주면서 같이 도와줘요. 예. 근데 마지막 어디든지 보면 또 나머지 20%는 무조건 개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안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이게 300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워놓으면 자기 그룹에서는 유능했을지 몰라도 국회의원으로 보면 무능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골라내겠느냐. 그리고 뭐 배분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한동훈을 탄핵하려고 보니까 지금 수박들 징계를 부탁했고 뭐 이렇게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풀어가는 게 정치적이지 적당한 선에서. 알겠습니다. 어쨌건 민주당을 강하게 만들자. 왜? 오늘이 총선 딱 10개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네. 딱 6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참 세월 빠르다. 그러니까요. 야, 참. 윤석열도 뭐 언젠가 내려올 텐데 요즘에 윤석열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숨어서 뭐 하나. 아시안 게임 뭐 축전도 안 보내고 네. 한글날 축전도 없고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아픈가? 그러니까. 아픈가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선플라워님 워터멜론들아 국짐과 조중동의 역풍을 두려워 말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역풍을 두려워해라. 맞습니다. 그렇죠. 예.